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하고 일본 상호 관세가 15%로 결정이 되면서 일본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국내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 이제 좀 전환선도 좀 약간 지지를 보이긴 했지만 지금 뚫릴랑 말랑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올라야 될 텐데 지금 거래량이 계속해서 이 천정권에서 일단 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꽤 많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뭐 일단 개인적으로 일단 볼린저 상단 근처에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 부분을 이미 터치한 이후로부터는 뭐 계속해서 일단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오늘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좀 업데이트한 것도 있고 해서 보면서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이제 일드갭 같은 경우에는 비싼 편입니다. 뭐 워낙 뭐 사실 이렇게 단기 급등을 했던 경우가 드물기도 하고요. 코로나 이후로 뭐 많이 사실 밸류 부담은 있는 상황이고, 뭐 페드 모델로 봤을 때는 더더욱이 있어 보입니다. 뭐 긴 시계열로 봐도 여전히 밸류 부담은 있다라고 계속 보여지고, 뭐 코스닥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뭐 지금 실적이 막 개선이 돼서 랠리를 한다라기보다는 뭐 우리나라는 이제 뭐 상법 개정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결국 유동성이 이제 공급되는 게 제일 큰 거죠. 이제 SLR 풀리면서 이제 금리 인하하고 SLR 풀고 하는 그런 부분에 유동성 공급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있는 거 보면은 일드갭은 여전히 국내가 오히려 좀 더 고평가고, 뭐 페드 모델은 비슷비슷하죠. 계속 비슷한 추이를 가면서 둘 다 좀 고평가를 상황을 뭐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단 글로벌 GDP 대비해서 S&P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뭐 그래서 이게 뭐 경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결국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경기를 기반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확실히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랑 여전체 대비해서 회전체 스프레드는 확실히 강세입니다. 여전체가 계속 강세가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레퍼 펀드가 계속 조금 집행되고 있는 게 여전체에 좀 강세를 이끌고 있고,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발행량이 없기도 하고, 국고채가 계속 좀 불안하다 보니까 오히려 회사채로 조금 수요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먼저 수급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S&P 상업용 순 포지션은 다시 롱 포지션이 조금 증가가 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숏 포지션이 증가되진 않고 그냥 전주 대비 비슷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비싼 레벨입니다. 이제 금리를 조정했을 때나 안 조정했을 때나 뭐 싸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제 PBR은 낮지만 결국 ROE가 그만큼 많이 사실 훼손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물 같은 경우가 외국인이 조금 최근에 조금 사는 모습을 보이면서 6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한 1조 5천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선물 같은 경우가 한 2조 6천 정도 오히려 순매도를 한 상황입니다. 최근 기준으로는. 긴 시계열로는 뭐 계속 수급은 좋지는 않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선물이 외국인이 조금 최근에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긴 시계열로는 확실히 수급은 좋아 보이지 않고요. 신용잔고는 뭐 전주 대비해서 한 3천억 가량 증가하면서 21.7조 정도 신용잔고가 되고 있습니다. 뭐 계속 좀 증가가 되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강도 살펴보면은 특이점이 있다고 하면 결국 주도주가 무너지면은 무너질 텐데, 이번에 상법 기대감으로 결국 증권주가 계속 많이 올라갔었는데 좀 확실히 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지금 20영업일 전 대비해서 5영업일 전 대비해서 계속 상대 강도가 조금 약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 결국 이번 상승의 주도주가 일단 조금 안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상승이 일단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긴 시계열로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상대 강도라는 것 자체가 뭐 계속 갈 수도 없고 계속 약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그 레인지에서 결국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제 결국 그래서 이 건설도 지금 확실히 상대 강도가 급격하게 약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뭐 통신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약화가 되고 있고, 금융도 마찬가지고, 이제 증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다 베개 수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쪽 기대 인플레이션은 소폭 감소했고, 실질 금리도 소폭 감소하면서 금리가 일단 지난주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BEI는 빠지지 않고 실질 금리가 조금 소폭 감소를 하면서 살짝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대비해서 연준 BS 이제 재무상태표 살펴보면은 지급준비금이 한 685억 달러 정도, 일단 이번 주에는 조금, 지난주에는 조금 증가가 됐고요. 이제 TGA는 한 236억 달러 정도 감소가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RRP가 351억 달러 정도 좀 감소를 했고요. 결국 요 부분이 지준으로 이제 조금 증가됐던 부분인 거죠. 근데 결국은 좀 TGA가 증가가 되면서 이게 조금 지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이제 연준 순유동성 한 26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이제 QT가 되면서 총 자산도 한 26억 달러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DI 같은 경우가 조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SCFI는 뭐 계속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뭐 그래서 일단 뭐 순유동성은 그래도 최근엔 좀 계속 증가를 하면서 좀 증시 반등을 최근에 이끌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결국 부채 한도 협상이 통과가 되면서 또 다시 이제 감소될 수 있는이라기보단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좀 처해 있다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뭐 대출 같은 경우가 지금 SLR 풀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출이 결국 증가되냐 마냐가 가장 일단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건 뭐 조금 이따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뭐 먼저 이 국채 발행 쪽 살펴보면은 결국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미국이 국채 발행을 못했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 7월 4일 날 이제 그게 제한이 이제 풀리면서 TGA가 결국 늘어야 됩니다. 이 정부 현금이 뭐 이게 원래는 한 8,500억 달러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조금 내려가긴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뭐 아마 한 6,50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고, 이게 일단 7월 말에 아마 지금 한 5천억 달러 정도 되는 게 아마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2천억 달러 정도가 시중 유동성에서 좀 빨려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결국 이 8,500에서 3,000 차이가 5,500이죠. 5,500 정도가 결국 금융시장에 좀 풀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2,000이 좀 빨려 들어갈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온 RRP도 결국 이제 단기 국채가 찍으면서 빨려 들어갈 거란 말이죠. 왜냐면 국채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여기에서 이만큼이 지금 국채를 더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국채 발행량이 남은 게, 잠시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했을 때 이만큼 정도를 국채를 더 찍어야 되는 겁니다. 남은 양이 거의 1조 달러 정도 더 찍어야 되거든요. 이번 3분기에만. 엄청난 수치죠. 이제 이 부분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일단 782 정도 하고 남은 게 이제 이만큼이기 때문에 결국 온 RRP도 단기 국채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온 RRP도 결국 2,000밖에 안 남았고, 여기다 결국 TGA도 빨려 들어가고 하면 이제 두 개가 쌍방으로 금융시장에 조금 유동성 긴축을 좀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됐을 때의 문제는 이제 이거 지급준비금이 감소를 하고 순유동성도 이제 감소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결국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순유동성이 지금 늘었잖아요. 이 TGA가 좀 감소를 하면서. 그래서 금융시장이 조금 좋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T-빌 수요를 뭐 스테이블 코인이 뭐 해줄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완벽하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달러에
수요에서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스테이블 코인 뭐 많이 사면 걔네가 달러를 결국 TV를 사주니까 이 뭐 국채 수요를 잡아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새로 이거는 하나 펴서 보죠. 쭉 그냥 내려서 이게 아마 화폐 발행 구조를 잘 모르셔서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미국이 이제 달러를 만들 때는 결국 재무부가 이제 만들게 되거든요. 이게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 재무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야 이제 달러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부채죠. 재무부 입장에서. 그럼 이제 결국 현금이 생깁니다. 100이. 이게 사실 TGA예요. 이게. 그래서 이 TGA가 생기면 이제 결국 연준 그 외에는 제외해보죠. 어차피 결국 여기에 결국 TGA가 100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가 이제 캐시가 결국 생기겠죠. 이거를 결국 연준이 이제 국채를 100 하는 겁니다. 이 구조예요. 화폐 발행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결국 똑같은 거라고 보면 결국 달러를 찍으면은 누군가가 국채를 사줘야 되고 이걸 결국 연준이 사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 구조거든요. 이게. 근데 결국 스테이블 코인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를 사주는 게 아니냐 하는데 결국 그냥 화폐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 화폐 발행 시스템 자체가 그냥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화폐가 발행되는 그런 구조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나 달러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뭐 유동화 됐다고 해서 기초자산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 주식이 100주가 있는데 걔를 뭐 SPC에 세워가지고 유동화를 시켰다고 생각해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ABC 유동화가 됐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런다고 얘 가치가 달라지나요? 절대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사실 똑같고,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지금 커지고 있는 요인은 그냥 결국 뭐 바이낸스나 CFD나 아니면 이제 해외 결제할 때 결국 이를 포함해서 해외 결제할 때 상당히 유용하잖아요. 바이낸스랑 CFD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밖에 거의 대다수가 안 되기도 하고 지금 국내 기준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용처가 많아져서 느는 거고 얘가 느는 만큼 달러의 사용처는 떨어지게 될 겁니다. 결국 이게 달러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기존 달러 수요랑 똑같다는 거예요.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달러의 지위가 약화되지 않는 이상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달러에 페그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지려면은 하나가 있긴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신용이 창출이 된다고 하면은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은행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봐야 될 요인은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뭐 큰 문제가 될 건 없고 뭐 큰 이슈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차피 결국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과연 신용 창출이 될까? 이제 결국 이제 허가를 해줄까? 이제 이 문제가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뭐 미국채 수요가 뭐 잡힌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건 완전 잘못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화폐 발행 구조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국채를 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냥 당연히 화폐를 발행할 때는 그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아까 이제 그 구조도처럼 뭐 다시 한번 이제 그거를 그려보면 결국 그거잖아요. 이게 아까 재무부고 결국 연준 이렇게 두 명만 남게 되긴 하는 거거든요. 여기 TGA 남고 여기 국채 국채 TGA 이거거든요. 근데 어디가 더 이자가 많이 줄 거야? 국채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더 높고 얘가 조금 더 낮겠죠. 그래서 연준이 지금 자산이 뭐 그냥 반올림해서 결국 7조 달러 정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조금만 수익이 나도 어마어마한 이자를 받게 되고, 이 연준이 누가 들고 있죠? 이제 미국 은행들이 들고 있죠. 근데 이 미국 은행들의 주주가 누구죠? 이제 개인 가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서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는데, 물론 지금은 연준이 적자입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 TGA가 결국 지준으로 이제 치환이 될 텐데,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면서 뭐 지준 100이라고 치죠. 근데 지준은 결국 단기금리고 이 국채는 결국 장기금리죠, 대다수가.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많이 튀다 보니까 장기 국채 가격은 많이 빠졌고 단기는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역마진이지만, 결국 긴 시계열에서는 이 방식으로 연준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연준을 막으려고 했던 대통령들이 다 이때까지 사망을 했다. 이제 총살을 당하면서 이제 그런 게 뭐 지금 뭐 현실입니다. 네. 일단 그래서 화폐 발행 구조상 스테이블 코인은 뭐 신용 창출이 되지 않는 이상 뭐 그것 때문에 뭐 자금 수요가 많아진다는 건 사실 완전 잘못된 얘기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거기서 신용 창출이 되면 또 이제 다른 얘기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신용 창출이 되면 완전 다른 얘기다. 근데 어차피 크게는 뭐 다를 수는 없는 게, 결국 어차피 그냥 달러는 또 어차피 은행에서 신용 창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는 없긴 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포인트 자체가 이제 신용 창출이 되면 조금 더 이제 채권 시장에는 안 좋을 수는 있겠죠. 이제 길게 봐서는 이제 금융 시장에는 이제 주식 시장에는 좋은 거고요.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뭐 IORB, 그러니까 SOFR이랑 이제 EFFR 금리는 좀 많이 빠지면서 일단 좀 단기 금융 시장은 조금 최근에 살짝 안정이 된 모습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조금 OECD 쪽 데이터들을 업데이트를 해서, 이게 지금 5월달 말 기준이긴 한데 지금 최신게 살펴보면은 뭐 경기 선행 지표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국가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반영돼 있다 보니까 경기 선행에 주가가 다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빠지고는 있지만 일단 미국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요. 이제 국내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유럽 쪽도 지금 약간 쌍바닥처럼 반등을 하는 모습, 중국도 반등을 하는 모습. 결국 대다수의 나라가 지금 물가가 조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소매 판매 OECD 산업생산 보면은 결국 이 갭 차이가 물가를 이끌어낸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근데 소매 판매는 계속 견조한 반면 산업생산은 또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갭이 점점 커지는 거죠. 결국 이 소매 판매가 수요고 산업생산이 공급이 될 텐데, 이 공급이 떨어질 때 결국 수요가 떨어지더라도 물가가 빠지지 않는 이제 스태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미국 자체도 결국 이 갭 자체가 지금 쉽게 메워지진 않는 거를 계속 보실 수가 있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금리 상승 때문에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소매 판매, 결국 수요가 가처분 소득이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 있고요. 산업생산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좀 수출도 영향을 단기적으로는 좀 보이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럽 쪽이 그나마 산업생산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 근데 소매 판매도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지만 여기도 여전히 일단 간격 자체는 좀 넓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에도 예대율 전체로 봤을 때 이제 2금융권까지 다 합쳤을 때 상당히 높아지긴 했습니다. 5월 기준으로 거의 88%까지 높아져 있고, 은행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은행은 거의 92%까지 와 있기 때문에 결국 좀 국내 쪽도 단기금리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예금자 보호가 이제 9월부터 1일부터 1억으로 늘잖아요. 기존 0.5억에서 이제 5천만 원에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1금융 돈이 2금융으로 많이 가려고 할 겁니다. 결국 수시 입출금 말고 정기 예금 돈들은 많이 가려고 하겠죠. 금리가 지금 한 30bp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0.3%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많이 가려고 할 텐데, 중요한 건 은행 예대율이 다 찼죠. 그럼 이제 대출을 해준 상태에서 예금이 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미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을 뺏길 순 없고, 근데 자꾸 은행에서 돈은 빼려고 하고,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단기금리가, 은행 단기금리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금융으로 돈을 뺏기면 디폴트잖아요. 아무리 은행이어도. 그래서 아마 이제 9월 1일부터 뭐 물론 이제 이 정기 예금 같은 경우는 만기가 바로바로 도래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시차를 조금 두기는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계속 아마 단기 금리 상승 압력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쭉쭉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국내 쪽이 그래서 뭐 이제 금리 인하 하는데 이게 뭐 계속 쉽지가 않을 겁니다. 결국 실질 금리도 국내 아까 뭐 얘기를 자세히 드리진 않았지만 이미 뭐 바닥을 찍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살펴보면은 뭐 일단 코인 먼저 이제 기술적 지표들 다 살펴보면은 일단 뭐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다 롱 추세긴 합니다. 이제 리플이 조금 단기적으로 일단 좀 숏 추세긴 하지만 아이고 네 뭐 아무튼 이제 이더리움도 좀 단기적으로는 좀 숏 추세긴 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다 일단 롱 추세긴 하다. 일봉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봉상으로 살펴보면 일단 비트코인 아직 롱이긴 하고요. 추세로는 이더리움도 아직까지는 롱 추세긴 하고 이제 리플도 아직까지는 롱 추세긴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다만 일단 볼린저 50, 200 다 넘었기 때문에 모여있고 벌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좀 위험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모여있고 벌어져 있고 이게 훨씬 수준이 크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격도도 그렇고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좀 조심해야 될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리플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모여있고 벌어져 있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정말 조심하셔야 될 그런 위치에 코인들은 RSI도 그렇고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쪽 따로 이제 금하고 이제 이건 뺐는데,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뭐 금 같은 경우에 일단 단기 추세는 아직까지는 롱이긴 하고요. 일봉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WTI는 일단 다쇼 추세로 일단 돌아갔고요. 근데 이제 일봉 추세로는 살펴봤을 때 일단 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립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고요. WTI도 아직까지는 이제 중립입니다. 이제 금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금도 뭐 좀 추세가 애매하죠. 이제 요건 좀 애매하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좀 애매한 그런 모습이고, WTI 같은 경우에도 좀 애매하죠. 지금은 좀 방향성을 이제 뭐 볼린저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지표들 살펴보면은 뭐 국고는 확실히 일단 어찌됐든 올라가고 있는, 금리가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가고 있었고요. 이제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금리가 중기적으로도 이제 여기는 이제 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가격은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일단 다시 조금 롱 추세로 돌아왔고요. 삼성전자 여전히 롱, 나머지도 일단 아직까지는 롱 추세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수하러 시켜보면은 결국 이제 국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숏이긴 하고요. 이제 그다음에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조금 숏 추세긴 하고, 이제 미국채 10년물은 살짝 좀 롱 추세로 돌아오긴 했고요.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롱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여전히 일단 롱 추세, 애플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추세,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여전히 일단 롱 추세라고 보여지고요. 국고 3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뭐 지금은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이제 볼린저로 보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뭐 국고 1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좀 반등을 한 이후에 지금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뭐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뭐 볼린저로 보기에는 뭐 사실 좀 추세는 애매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뭐 추세가 뭐 딱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애매하고요. 그 다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볼린저 여기가 모여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계속 갈 수도 있죠. 지금 코스피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밑을 뚫리면 이제 바로 이제 사실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이다. 일단 이격도 뭐 상당히 벌어져 있긴 하고요.
그래서 좀 계속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레벨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여기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 모여 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200까지는 여긴 아직 안 닿였지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레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200이 여기서 이제 내려오면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것 같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 추세까지는 오진 않았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RSI는 이제 70m로 확연하게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도 결국 모이고 벌어진 상황에서 다시 이제 50일은 내려왔고 200일만 내려오면은 확실히 무너질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수 살펴보면 확실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추세가 좋진 않고요. 나머지는 일단 대다수가 롱 추세고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도 조금 이제 단기 쪽은 좀 숏 추세로 돌아서려는 고 하긴 하지만 일봉이나 대다수는 아직까지 롱 추세긴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롱 추세긴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결국 나스닥 아직까지 롱 추세고요. 이제 S&P도 아직까지 롱 추세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 롱 추세가 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 확실히 점수로도 나타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표인 이제 빅스 같은 경우 확연하게 조금 바닥을 친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이제 좀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바닥을 확실히 쳤다. 일단 이 정도 지금 빠질 만큼 빠졌다. 이제 그 정도로만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V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120분봉 나스닥 현물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뭐 이상이 있진 않습니다. 이제 그냥 뭐 좀 과매도 영역에서 과매수 영역에서 조금 해소가 살짝 어제 조금 빠지면서 좀 됐다라고 보여주고 여기도 똑같이 계속 모여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조정이 언제냐의 문제지 계속 지금 과열권에 있다라고 사실 120분봉상 볼 수 있겠습니다. 뭐 S&P도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도 결국 여기도 모여있고 벌어져 있으니까 이게 결국 시간의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격도 상으로도 그렇고요. ATR도 내려올 만큼 정말 많이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RSI도 상당히 많이 이제 고점에서 지금 모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S&P 뭐 특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도 똑같이 조정이 이제 나타날 것 같죠? 모이고 벌어지고 하면서 좀 단기적으로 지금 조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RSI도 좀 많이 하락을 했고 결국 30 밑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 싶고 여기도 똑같이 모여있고 벌어진 상태에서 조정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SI도 좀 빠지고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결국 모이고 벌어진 상태에서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확실한 건 여기 200일 볼린저까지 뚫리면 이제 확실하게 조정이겠죠. 이제 근데 뭐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볼린저가 조금 거리가 멀긴 합니다. 생각보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 이탈, 이격도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뭐 역사적으로 지금 상승이 컸던 부분이 있고 다만 이 역사적으로 큰 게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갭이 메꿔지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격도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결국 모이고 벌어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조정이 사실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시 돌고 돌아서 이제 차트로 보면은 국내 쪽 같은 경우에 아주 뭐 상법 때문에 아주 크게 올랐죠. 단기적으로 크게 올랐는데 볼린저로 살펴보면은 이게 솔직히 일반적인 상황이면 저도 이제 저번에 그랬지만 원래 여기서 이 정도 볼린저 200 볼린저를 맞으면 내려와야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뭐 워낙 그냥 이번에 힘이 좋았기 때문에 볼린저를 타면서 쭉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약했으면 사실 이 볼린저를 뚫리면서 200 볼린저 뚫려야 되는데
뭐 계속 여전히 힘이 강하면서 여기까지 치고 왔어요. 근데 이제 결국 전환선이 결국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매도를 친다라고 하면은 결국 롱을 만약에 아직 들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 200일 본린저나 기준선 여기 있죠. 이거를 이제 깨지고 나면 정말 이제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먼저 숏을 칠 상황은 아니고 기준선 정도 이제 깨면 이제 그땐 좀 부담 없이 요 올라갔던 부분을 되돌리는 정도는 뭐 충분히 하락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아마도 반대로 돌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냥 엘리어트 되돌림으로 봐도 뭐 아마도 높은 확률로 뭐 한 요 정도까지는 하락하겠죠. 여기냐 여기냐의 문제일 텐데, 어찌됐든 이게 이렇게 빠지든 이렇게 빠지든 결국은 한번 좀 조정은 받고 그 다음에 다음 랠리를 가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결국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이탈을 하면서 일단 전환선에서 일단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일단 계속적으로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결국 이 200 볼린저까지 뚫리면, 밑으로 뚫리면 이제 정말 미련 없이 여기는 기준선까지도 안 가고, 사실 여기가 뚫리면 이제 종가 기준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S&P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볼린저가 모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여 있죠. 위든 아래든 되게 크게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약간 뭐 요게 약간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반등하는 가능성이 전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한 번 정도 반등밖에 안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일단 120분봉 볼린저로 봤을 때 여기 이미 다였기 때문에 뭐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레벨이 이젠 진짜 왔다. 이제 미국도 결국 여 전체 정도는 충분히 이제 되돌릴 만한 상승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를 되돌리는 정도 하락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결국 마찬가지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정말 있다라고 보여주고, 다우 같은 경우는 일단 전고점은 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뭐 코인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필라델피아는 조금 더 안 좋아 보이긴 하죠. 여기도 볼린저 상당히 모여 있고 전환선 일단 뚫린 상태에서 긴 꼬리가 일단 위쪽에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RSI 천정권에서 이런 패턴은 좋아 보진 않는다. 그리고 워낙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모양 자체가 ABC 모양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조정받고 한 번 더 갈 확률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결국 이게 ABC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요 상승 정도 되돌림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유로는 뭐 사실 여기서 이제 기준선을 어떻게 돌파가 되냐 안 되냐 이건 좀 오늘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항생 쪽은 결국 넘기는 했는데 뭐 전 중국 쪽은 뭐 계속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이거 뭐 올랐다고 쳤을 때 뭐 결국 제일 좋은 건 추세 매매죠. 그래서 기준선 깨지면 뭐 팔면 되겠지만 일단 뭐 사실 뭐 중국 쪽은 저는 뭐 계속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어차피 이 미국의 모든 게 다 중국을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쪽은 워낙 지금 경제적으로도 상태가 좋진 않아서 굳이 안 좋은 거를 추세를 탈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좋으면 추세를 차라리 타는 게 낫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이제 결국 미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부담, 부채 부담이 너무 크죠. 지금 뭐 쉽게 회복은 안 될 거라고는 보여집니다만, 일단 그래도 달러 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그래도 강세인 거는 우리나라 금리도 워낙 낮기 때문이죠. 이제 대한민국은 사실 아주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제 미국보다도 사실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가계부채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뭐 위안도 마찬가지죠. 이제 결국 위안도 지금 강세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 과연 진짜일까? 이제 그런 의문이 사실 있긴 합니다. 이제 WTI 같은 경우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좀 빠질 수는 있겠으나 이제 이 큰 조정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 기름이 좋지 않을까? 일단 뭐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보는데, 이제 볼린저 여기 하단에 닿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타고 이렇게 내려갈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헤드 페이크라고 이제 요게 닿고 이제
반등을 할지는 일단 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금 같은 경우는 결국 일단 좀 큰 반등을 줬고, 일단 여기는 이제 요 전고점을 넘냐 마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사실 갱신을 한번 해줬고요. 이제 기준선까지 빠졌는데 여기서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미국도 여기 기준선에서 저는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쭉쭉 다 지나가서 결국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도 뭐 사실 이제 요 볼린저 여기만 뚫리면 사실 상당히 위험한 영역까지 왔다. 상단이 다였죠.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도 다 닿여 있어서 이게 확실히 좀 위험해 보이고, 이더리움도 여기서 여기를 뚫리면 정말 이제 위험해 보인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냥 볼린저로 보죠. 뭐 볼린저로 봤을 때 여기가 결국 뚫리면, 그러니까 결국 여기 이제 기준선 뚫리면 뭐 가차없이 이건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애플도 뭐 일단 뭐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단 뭐 애플이 그나마 좀 상방으로 보려면 200일을 뚫려야 될 텐데, 뭐 사실 관세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 관세 이슈 영향을 제일 많이 받죠. 그래서 M7 중에 제일 약하기도 하고 굳이 약한 거를 들고 갈 필요는 없겠죠. 엔비디아도 결국 뭐 아까 봤듯이 여기 전환선이 일단 지지가 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괴선이 엄청나게 모여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과연 지지가 되느냐 뚫리느냐가 뭐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단기적인 조정의 사유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8월 1일 관세가 될지, 뭐 금리 쪽 이슈가 뭐가 나올지, 아니면 이제 뭐 일본 쪽 엔캐리 청산이 나올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결국 일본 쪽도 지금 계속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결국 금리가 쭉쭉쭉쭉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일본 금리도.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제 결국은 최종 엔딩은 이제 금리 쪽에서 문제가 날 텐데, 이 모든 상승의 끝 이후에는. 근데 일단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이번 하락의 뭐 이유가 뭐가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는 작용하겠죠. 어찌됐든 아마 좀 큰 폭의 하락은 전 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때 이후에 이제 사실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좀 추세가 돌아가면 이제 그렇게 계속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